제목 신영진 주민들은 참 순진하시네요. 게시일 2018년 5월 14일 0시 13분. 작성자 봄날 아빠 새싹 멤버. 내용 까놓고 말해봅시다. 제가 재작년에 신영진동 동화 1차와 은나동 대림 2차 중 고민하다가 신영진 동화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당시 두 아파트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지금요? 은나 대림은 1억 이상 올랐는데 신영진 동화는 그대로입니다. 은나동만 올랐을까요? 신영진 빼고 서울 다 올랐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시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중개업소 가격 후려치기에 당해 헐값 매도하신 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일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왜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립니까?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갑자기 또 부동산 책을 하나 이런 생각하셨을 그러실 것 수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소설집의 시작을 읽어본 거거든요. 네. 첫 페이지네요, 진짜. 네, 요즘 82년생 김지영이 영화로 나와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조남주 작가님의 지금 작품을 맨 처음 부분을 읽어본 겁니다. 네. 저도 이게 조남주 작가님 소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설집을 낸 줄 알았는데 조남주 작가님 비롯한 7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일 유명하신 작가님들이 만들어주신 단편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히 조남주님 내용이 이분은 진짜 특기인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고 네. 실질적이고 이거 진짜 지명만 살짝 바뀌었지 지금 그대로 뉴스 나오게 되면 팩트 같아요. 하나의.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조남주 작가님 소설이 나와서 굉장히 기쁘게 읽었습니다. 저는. 네. 이 소설집은요. 조남주, 정용준, 이주란, 조수경, 임현, 정지돈, 김초엽 이렇게 정말 사랑받는 최고의 작가분들이 네. 도시의 랜드마크를 정하셔서 소설로 쓰셨어요. 네. 네. 그래서 7개의 소설이 모여 있는데요. 네. 그 전에 네. 이 책의 제목이 뭔지부터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이 책의 제목은 시티 픽션이라는 네, 제목이에요. 네. 부제목이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네. 근데 이 책은 지금 서점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죠? 이 책은 그 밀리의 서재에서 네. 밀리의 서재 오리지널 종이책 정기구독 서비스로 만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정기구독을 네. 하기 때문에 볼 수 있었군요. 아이, 집에 배들 있기 때문에 알았었거든요. 안 하고 네. 계셨어요? 네, 지금 제가 2년 동안 저희 정기구독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었군요. 네. 지금 밀리의 서재에서 저희가 원래 다독다독 방송뿐 아니라 저희가 리딩북으로 제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도 가장 인기 있는 건 하완 작가님과 네, 맞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도 있고요. 네. 생각 버리기 연습, 김미경 작가님의 엄마의 자존감 공부, 그리고 또 스타트업의 성공 방식을 다룬 성공력,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저희가 네. 밀리의 서재에 리딩북으로도 옮겼습니다. 근데 저는 밀리의 서재에서 종이책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오로지 밀리 오리지널 종이책 정기 구독하신 회원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책이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음번 책은 또 뭐가 나오냐 봤더니 네. 그 알쓸신잡 있잖아요. 와. 알쓸신잡의 PD분들이 그걸 또 책으로 만드신대요. 종이책으로. 야. 알쓸신잡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을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전주도 여행을 갔었고 여러 군데 여행 가면서 알쓸신잡에서 어디를 다뤘더라? 막 이런 게 좀 이렇게 다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그렇죠. 방송으로 다시 다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행할 때도 이런 그 종이책이 나오면은 가이드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나오는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하고 지역에 대한 설명과 뭐 그런 또 맛집에 대한 설명들을 저도 진짜 맞아요. 찾고 싶었었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몇 그쵸. 분에 나올 수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건 네. 바로 찾아보면 볼 수 있는 네.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김영하 작가님이 신작을 종이책 서비스로 또 볼 수 있다고 진짜요? 해요. 네. 대박인데? 그래서 밀리의 서재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요. 투자를 많이 하시네요. 진짜. 그리고 네. 이 시티픽션의 소설도 김영하 작가님이 낭독한 버전이 있거든요. 시티픽션을요? 네. 그래서 듣고 싶다. 그것 또한 밀리의 서재 오리지널 종이책 정기구독 서비스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티픽션에 어떤 소설들이 담겼는지 디부모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소설 참 정리하기 참 쉽지 않은데 또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장강변 네. 작가 나왔을 때 그 단편 소개했잖아요. 아, 예. 장강변 했죠. 작가가 홀딱 반했었잖아요. 아. 이 소설 이 요약에 있어서는 네. 드리머님이 아마 대한민국 최고가 아닐까. 예,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스스로 편집각이라고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이었고. 네. 아무튼 그때 장강민 작가님 오신다고 좀 신경을 썼었는데 네. 그 정도의 어떤 재치발랄함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이 소설 단편집들 읽으면서 네. 이런 네. 내용이었구나라고 느꼈던 것들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네. 그 부분들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 총 7개의 소설이 수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봄날 아빠를 아세요라는 제목의 김남주 작가의 소설이고요. 조남주입니다. 아, 이거 살려라. 네, 조남주 작가님 죄송합니다. 조남주 작가님 소설이고요. 너무 깡패 너무 같아. 좋아하는데. 너무 깡패 같았어. 네. 되게 이 소설을 보면서 지난주 저희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박시영님 책으로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거기에 입지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네. 그대로 그거 가지고 입지로 네, 설명하는 네. 부분이 나와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하여튼 배경은 현재 네. 서울의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가 가진 집의 가격에 얽힌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 얻은 교훈이 대장 아파트가 안전하다. 뭐 이런 교훈을 좀 얻었고요. 네네. 네, 두 번째 작품은 스노우라는 작품이고 정용준 작가님이 쓰신 작품이에요. 이거는 좀 상상이 가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진도 6.5의 큰 지진이 발생을 그렇죠. 했고 네. 그 다음에 종각 그 종로 3가역에서 내리시면 갈 수 있는 종묘가 불에 타서 전소가 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명의 등장인물이 그 종묘가 전소된 걸 보고 느끼는 어떤 감정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또 뭔가가 등장을 하죠, 마지막에. 네. 그건 소설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세 번째 작품은 별일은 없고요 라는 제목이고요. 이주란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어떤 이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되게 힘든 도시의 생활을 벗어나서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들이 좀 그려지고 있고, 또 마지막엔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훈훈하게 끝났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 번째 작품은 오후 5시 한강은 불꽃놀이 중이라는 조수경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부동산 얘기가 좀 나오는 느낌인데 물론 그게 메인은 아닙니다만 자꾸 그런 부분을 보게 되네요. 한강뷰 아파트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었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중고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네, 죽나. 네. 네. 진짜 그런 경험들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중고나라 사기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또 그런 것들도 에피소드에 엮여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고요. 다섯 번째 작품은 고요한 미래라는 제목이고 임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읽는 내내 한국 영화 중에 숨바꼭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손현주 씨 나오는. 네네.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 이따 소설 얘기할 때 한번 네,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느낌이 그랬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스릴러 느낌 같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여섯 번째 작품은 무한의 섬이란 제목의 정지돈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저는 이거는 짧게 요약했는데 밤섬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소설입니다. 저도 이제 이 소설 읽으면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화가 생각나는데 네. 김씨표류기라고 있어요. 맞아요. 밤섬 얘기예요. 네, 저 오늘 밤섬을 지나온 것 같아요. 진짜요? 이렇게 한강에 떠 있는 밤섬. 밤 냄새가 나던가요? 노코멘트. 빠시형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주실 수 있는 걸로. 네. 마지막 작품 케빈 방정식이라는 제목이고요.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좀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구에게나 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시간인데 개인마다 이 시간을 체감하는 정말
진짜 체감 시간은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포스텍 화학과를 졸업했다고 이력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네네. 그런지 굉장히 뭔가 과학적인 과학적이야. 이야기들이 네. 이론 물리학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면서 네. 그 상상력, 과학적인 상상력이 더해져서 굉장히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네. 제가 지지난주에 울산 출장을 가가지고 하룻밤 네네. 자고 왔는데 거기가 이제 호텔이 메인이 모여 있는 남구 지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롯데 호텔이 하나 있고 신라 호텔이 있는데 네. 제가 롯데 호텔에서 뷰를 딱 봤는데 진짜 그 대전람차 있잖아요. 네.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건물 위에.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제 그 백화점 위에 있는. 예. 신기하네요. 예. 되게 어떻게 그래서 백화점 위에 그런 거를 설치할 생각을 네. 했지?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소설에 그 얘기가 딱 나오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가보셨나요? 예? 아니요,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백화점 위에 런던 아이 같은 대관람차가 있는 네. 네. 그런 정말 재밌는 이야기. 네, 네. 케빈 방정식. 네. 네. 이렇게 총 7개의 작품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항상 소설을 다룰 때 그냥 네. 끝까지 내용을 다 다루니까요. 네, 네. 스포일러 대방출되니까 네. 네, 주의해 주시고요. 근데 뭐 이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주제들이나 이 문구라든지 설명하는 방법들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건 아마 직접 읽어보시면 또 다른 내용이 그리고 맞아요. 네. 부동산 정보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선동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네. 하는가도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각 랜드마크별로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는 공간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공간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맨 마지막에 되게 재밌게 그 작가님들에게 다 인터뷰를 했어요. 공통된 질문으로. 네. 그래서 어디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장 오래 살았거나 기억에 남는 동네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지금 사는 곳에 만족하세요? 그리고 선호하는 주거 형태 뭐냐?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 자기 집 근처에서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근데 괜히 저도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디 네. 살았던 게 제일 좋았더라.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곳에서 항상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소설가 분들도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어서 네. 어쩌면 지금 이 시티 픽션이라는 소설은 자기가 살았던 가장 인상적인 공간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좀 소설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소설. 네. 봄날 아빠를 아세요? 라는 제목의 조남주 작가님 소설입니다. 네. 신영진이라는 가상의 역세권 아파트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지역. 네. 신영진이 지역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신영진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다 그대로 나와요. 용산, 네. 강남, 대치동, 뭐 대치동 이런 그냥 요 현실 그대로 나오는데 네. 요 주민들이 사는 지역만은 가상의 지역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명도 실제 아파트예요. 네. 예,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현대 아파트 동아 1차.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그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네이버 카페, 그러니까 가상의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을 읽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봄날 아빠라는 아이디를 가진 어떤 사람이 한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여론을 좀 만드는 그런 느낌? 그쵸. 네. 이제 그 지역 신영진 동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동아 1차 아파트가 있고 이제 본인이 재작년에 그걸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살고 있는데 네.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2년 전 대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아 1차만 시세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바로 옆에 1억이 올랐는데 우리 아파트만 이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는 동네에 있는 중개업소가 단합을 한 거다. 그래서 안 올라가고 있다. 여기는 잠재 가치가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안 오르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진짜 실제로 부동산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 살고 싶은 아파트나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가 뭐 어떻게 개발이 되려나 아니면 거기 애들 키우기 좋은가 싶어서 검색을 해놓으면 각자의 이익을 대변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그 재산권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써놓은 글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거는
객관적으로 쓰여져 있는지 막 헷갈리고 어떤 네. 거는 이게 너무 보인다 속이 싶은 네, 글도 네. 있고 근데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아파트 문화 이것들 좀 살짝 지금 풍자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네. 쓴 겁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물론 전반적인 것들을 뭐 다루는 뭐 카페도 있고 뭐 강영훈 대표가 하는 부동산 카페 그렇죠, 같은 게 80만이 넘고 맞아요. 80만. 또 각 지자체마다 또 있어요. 뭐 일산 아지매니 뭐 네. 그다음에 맞아요. 강남맘 뭐 서초맘 이런 식으로 네. 있고 그리고 또 큰 단지들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카페가 또 따로 있고요. 어. 또 지역 동별 카페가 있고 그런 것들인데 거기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막 그분들인데 이게 그분들은 어차피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것들은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고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사회적인 현상들을 좀 표현한 작품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신영진이긴 한데 그냥 신도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신도림 동 가셔갖고 네이버 지도나 네이버 평 또 띄워보시면 여기 나오는 실명 아파트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지도를 보시면서 아마 이 얘기를 보시면은 네. 이게 위로 가니까 뭐 목동이 있고 옆으로 가니까 또 강남이 있고 이게 다 오히려 지도를 보시면서 이 소를 보게 되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네. 약간 그쪽 어디겠다 싶었는데 네. 빠숑님 역시 어디신지 바로 체크를 네. 가능하시군요. 제일 비싼 아파트로 나오는 게 벨라지움이었나요? 펠라지움. 이게 디큐브시티라는 주사복합이고요. 예, 예. 거기 또 백화점 있고, 예, 또 예. 그다음에 웨딩홀이 있고, 그러네요. 지하로 다 연결돼 있고. 조남주 작가님이 깜짝 놀라셨겠어요. 아니 뭐 다 어떻게 아는 알았지? 건데요, 막 진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지도 펴놓으시고 네.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82년생 김지영은 아기를 키우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82년생 김지영이 아이가 컸어요. 음. 그래서 아이를 이제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여성들끼리는 그 82년생 김지영이 살아온 얘기를 막 듣고 읽으면서 이건 정말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농담 반으로도 하긴 했었는데 이 조남주 작가님의 좀 능력이랄까 이런 게 PD로 계셨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우리 현재 그런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풍자하시는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82년 김지영도 기획소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로 쫙 매끄럽게 연결해서 대박이 난 소설이 82년 김지영인데 이것도 단편이긴 하지만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이슈들을 다 취합을 해서 취재를 해서 그걸 하나로 단편으로 딱 깔끔하게 엮은 소설이거든요. 네. 되게 재밌게 잘 읽혔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특유의 그 아파트 값에 대한 자기 아파트에 대한 어떤 집착과 애착. 네, 예. 그래서 그 막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쉬쉬하면서 그렇죠. 막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조용히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욕망과 좀 그런 뭐랄까 이 집착들을 네. 정말 잘 다룬 것 같고요. 약간 또 그런 교육열.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영유에 다니냐 안 다니냐 뭐 그다음에 애들이 크면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굉장히 현실적인 사실 소설에서는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그 뭐랄까 네. 이게 소설이 아니라 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을 우리 주고받는 동네에서 느낌이었어요. 일어나고 있는 네. 그렇죠? 저는 82년생 김정을 읽을 때도 리포트 같다 네. 이런 느낌을 들었는데 정말 이 소설을 읽어도 르포 같다 뭐 이런 르포. 느낌 네, 그렇죠. 르포 소설이죠. 네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부부가 나오는데 네. 삼성전자인가요?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여기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의 관계들을 음. 파악이 되세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네네. 소설 한번 그냥 예, 예. 그냥 막 나오더라고.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네네네. 어떤 가정 상황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직업, 배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저는 이 소설이 약간 네. 추리 소설 같다고 생각해요. 범인이야 지금 다들? 다 용의자들이에요. 지금. 봄날 아빠가 누군데? 그쵸. 아유, 그래서 진짜. 이 제목이 봄날 아빠를 아세요고 네. 그 네이버 카페 신사사 신영진에 사는 사람들의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네. 봄날 아빠가 계속 여론을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네. 이 자기 아파트를 좀 좋게 동아 보이게 1차. 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이 봄날 아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상관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다 용의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네, 궁금한 네. 거잖아요. 이 네.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음. 그래서 도대체 봄날 아빠가 누군데? 라는 생각이 음. 계속 드는데 네.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봤단 말이에요. 이 네, 소설을 네. 한 5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도 결국은 모르겠다예요. 결론은. 그래서 열린 네. 결말이죠. 네.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답답해. 저는 예. 약간 그
용근이 봄날 아빠가 아닐까 아니야, 했는데 또 아니야. 약간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내용을 네, 읽다 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네. 그런 구조를 만든 것도 네.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이 봄날 아빠를 아세요였었고요. 이 책을 좀 읽는 방법 중에 하나, 재밌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메인 소설을 읽기 전에 저는 이 저자들이 인터뷰한 걸 먼저 읽고 맨 뒤에 있는데 맞아요. 네. 그리고 소설을 읽고 맨 마지막에 요 맨 앞에 다른 작가들이 그 소설을 평가한 문구가 있어요. 네네. 그걸 맨 마지막에 읽으니까 오히려 더. 왜냐면 이게 맨 앞에 읽게 되면은 소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소설을 읽고 나서 이 멘트를 읽으면은 공감이-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봄날 아빠를 아세요라는 소설에 대해서 엄지혜 작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세상에서 좋은 연민을 갖게 만드는 소설이 좋다. 일말의 열패감을 느끼게 할지라도 인간의 보편적 감성을 건드리는 소설은 언제나 곁에 두고 싶다. 봄날 아빠는 누굴까? 여전한 조남주의 소설. 여전해서 더 반갑다. 네. 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던져놓으면은 이거 책 읽은 사람 무슨 느낌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네. 이 소설 읽은 사람들은 맞아. 똑같은 공감을 하는 거죠. 네. 이 조남주 작가님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그냥 정말 일상적이고 리얼한 삶을 계속해서 그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네. 작품들도 계속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저로서는 되게 감사해요. 82년생 김지영을 써주셔서 여성으로서 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영어 유치원을 다니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네. 막 뜨끔할 정도로 되게 리얼하게 현실을 그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하나의 작품인데 안에 보면 또 소제목이 3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소제목이 신영진 부동산 중개업소의 진실 이런 제목이고요. 네. 두 번째 제목은 신영진 학군 목동 못지않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이 동아 1차 방향으로 영진역 3번 출구가 생긴다면. 네. 네.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네. 그 봄날 아빠라는 사람이 그 신사사라는 카페에 네. 올리고자 했던 글의 제목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카페는 아니니까 찾아보려고 필요는 없고요. 네네. 그래서 네. 이 여기 또 찬이 엄마라고 나오는데 아까 이제 네. 신영진 학군 목동 못지않다. 그래서 봄이 아빠가 혹시 찬이 엄마인가?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찬이 엄마는 처음에는 학원에 애를 안 보내고 굉장히 아이를 스스로 막 가르치는 네. 거예요. 근데 애가 막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반적으로 학원을 다닌 애보다 훨씬 더 우수한 거예요. 네. 그랬던 찬이 엄마가 이제 학원을 또 세우기 시작하고 네. 우리 목동 못지않은 정말 좋은 학원을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막 그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규모를. 학원의 규모를 키우죠. 예. 갑자기 근데 영재학원도 하고.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는데 학원 규모만 커지고. 네, 뭐 저는 이런 거죠. 초반에 찬이 엄마가 너무 슬기로운 엄마처럼 그려져가지고 이 장사 잘 되겠는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네. 네, 학군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 뭘 만들어 보려고 하는 찬이 엄마가 애쓰는 모습, 네. 그런 모습도 또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이야기가 크게 한 3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뭐 첫 번째가 그 중개업소 비난하는 글이 올라간 다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세훈이라는 사람과 네. 또 유정이라는 세훈의 배우자 이런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둘이 그 신사사에 올라온 봄날 아빠의 글을 읽고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걸 봤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 둘도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세훈이라는 남편이 세훈인데 남편이 같이 축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용근. 또 용근이라는 사람이 네.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용근이라는 사람과 그 봄날 아빠가 주장하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용근도 재작년에 동아 1차로 이사를 갔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동아 1차가. 이건 중개업소들이 담합한 거다.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용근이라는 인물을 또 한 명의 용의자로 이제 내세우는 거죠. 첫 작품에서는 그런 용근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이제 두 번째 소제목에서는 찬이 엄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예. 되게 웃기다. 이거 여기 다 정리해놨어. 보여드려요. 이거 봄날 아빠 찾으려고 인물 네. 관계도 다 그려놓고. 그렇게 소설을 해체하면 저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추리 소설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이 너무 궁금해서. 네. 멋지다. 여튼 두 번째 이제 등장인물은 그 영재 학원, 그러니까 네. 영어 학원이 이제 신영진동에 처음에 생겼는데 1기로 부모들이 보냈던 그 부모들의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다른 동네로 떠나가고 한 10명 남짓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찬이 엄마인데 이제 그 엄마는 그 모임에 참석을 안 했고 그
그 나머지 모였던 엄마들이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찬이 엄마가 봄날 아빠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좀 한 거죠. 근데 이분은 아까 로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어학원도 운영하고 영재학원도 막 오픈했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게 썩 잘 되고는 있진 않아요. 근데 이분도 동아 1차에 재작년에 이사를 왔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나옵니다. 참 네. 이런 디테일한 걸 어떻게 살렸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의 또 회장님 안승복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네. 이제 이분은 사실 동아 1차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 옆에 현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하고 있는데 딸에게 동아 1차를 사준 거죠. 네. 네. 그래서 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근데 거길 관리사무소를 갖고 들들들 볶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 3번 출구를 내야 된다. 역세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행동을 하는 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건너서 딸을 동아 1차에 살고 있으니까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에피소드가 전부 다 이제 동아 1차와 관련이 돼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이 아파트의 시세를 올리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 조남주 작가님이 좀 부동산에 조예가 좀 있으신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내 아파트 값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 고군분투들을 보면서 또 정말 우리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 소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맨 마지막에 이제 조남주 작가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주택 상품에 관심이 많고 자녀 교육이 좀 커가는 상태에서 뭐 학원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것들이 다 풀어져 있으니까 뒤에 있는 그런 인터뷰 내용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제 취재를 잘하고 탐사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쪽까지 들어가지는 못하셔갖고,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하고자 한 거하고 실제 상황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그런 다큐 프로그램들이나 고발 프로그램의 문제가 뭐냐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겉에 있는 원인 가지고 그것들이 문제인 것처럼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좀 살짝 거기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한 것들은 이 단합을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 이건 뭐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올릴 수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끝나가지고 좀 오해가 있을까봐 그건 제가 미리 좀 잡아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게 문제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깊은 내막까지 다루는 때도 있고 그렇죠. 다루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자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이 우려가 돼서 강남은 전수조사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이제 기사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은 강남 집값이 갑자기 자사고 폐지하는데 왜 오를까? 그 원인이 자사고를 폐지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폐지하라고 한 게 본인들이잖아요. 좀 그런 거 느낌 살짝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이런 것들은 소설일 뿐 실제랑 좀 다르다. 그런 말씀도 한번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상은 되게 잘 담으신 것 같아요. 재밌게 읽었고요. 얼마나 지금 비일비재한가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고요. 그걸 잘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정영준 작가님의 스노우라는 작품입니다. 어떠셨어요? 이 작품 읽고? 일단은 그런 상상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진짜 대한민국에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망가지면 수도권이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은 그런 상황에서 종묘에 집중을 하신 거고, 저는 그 이후에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원시시대처럼 아무런 문명의 이기 없이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어떤 종묘에 대한 애착 같은 게 느껴졌어요, 작가분의. 또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2명 있는데 서유정과 이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좀 이도라는 인물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종묘라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어떤 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맞아, 종묘라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지기도 했고 거기에 어떤 역사가 녹아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이
지진에 대비가 안 돼 있는 나라잖아요. 지진 안전 국가라고 네. 스스로 생각을 했겠죠. 네. 네. 6.5 강도의 지진이 서울에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막 건물이 다 부서지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정말 폐허가 될 정도로 그렇죠. 뭐 다리도 다 무너지고 뭐 수도 뭐 그런 것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아파트 다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뭐부터 재건해야 하냐면 우선순위? 수도나 네. 뭐 아니면 교통이나 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먼저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아비규환해서 종묘만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한 남자가 있어요. 네네. 네, 그 남자의 이름은 이도이고요. 네. 이 이도님은 종묘 해설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막 지진이 났을 때 종묘에부터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종묘는 그래도 좀 그 나무도 왜 방부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그렇죠. 화재에 좀 강한 걸로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 놓은 상태이지만 정말 전소하여서 잿더미만 남게 되고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바리케이트만 쳐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종묘는 그냥 문화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재건해 달라고 아무리 외치고 막 이리저리 다녀도 지금 급한 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살 수 있는 거 먼저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언제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것만을 바라보며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네. 이도 씨의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줄거리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역사문화재에 워낙 관심이 많고 네.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역사문화재 그쵸. 탐사 다니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종묘를 너무 좋아하죠. 그쵸.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굉장히 대표적인 건축물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설에도 나오지만 이 한양이란 그 도시에 천도를 할 때 원래 개성에 있다가 일로 온 거잖아요. 네. 태조 이성계는 개성에서 창업을 했고 한양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올 때 경복궁을 먼저 진 게 아니라 종묘 사직을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종묘는 지금 이거 종묘고요. 그다음에 사직이 또 있어요. 네. 사직공원이라고 아마 같이 가보시면 아실 텐데 네. 그걸 진 다음에 경복궁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역사에 이제 굉장히 심취해 있고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과거 왕들도 그 나라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종묘 사직부터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 모든 뭐 정치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을 만들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제가 제일 재밌게 했던 소설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디브님 말씀대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천재지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죠? 6.25입니다. 아. 서울이 폐허가 됐었어요, 완전히. 네. 그래서 이제 문화재가 부서진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뭐 종로 중구에 있는 문화재들은 대부분 다 복원을 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복원되는 우선순위가 아까 노사님 말씀대로 경복궁을 먼저 복원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일단 도로를 만들고 수도를 다시 한번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하고 건물을 좀 필요한 건물들을 짓고 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6.25 직후의 상황들에 대한 역사들을 찾아보면서 이 소설을 같이 보게 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들을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역시 그렇죠? 빠숑님 재밌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흥미롭네요. 네.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는 그 두 인물의 네. 차이랄까요? 생각의 네. 다른 부분.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서유정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종묘를 아끼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 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순응해서 그래도 여기에서의 최선이 뭔가를 좀 찾아가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이도라는 인물은 마찬가지로 종묘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현실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네.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그런 인물로 좀 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어떤 상황을 두고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네. 그 대목이 되게 재밌었고요. 네. 그 서유성 씨는 경비원이에요. 그래서 네네. 밤마다 이렇게 순찰을 다니고 사실 잿더미가 된 종묘를 순찰을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 자리에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시 찾아오긴 와요. 다 불타버렸지만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종묘가 다 타버렸을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역사에 관심 많은 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종묘에 대해서 그 종묘 해설사였던 이도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설명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경비원인 서유성은 설명을 해줘요. 여기가 어떤 곳이었고 이런 것들을 그 관광객들이 궁금해하면 다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둘이 막 밥 먹으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설명해? 막 이러고 아니에요. 그리스에 가도 다 폐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마치 가장 왕성했을 때 그런 그리스를 보는 것처럼 신나게 설명을 하면 그게 또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현상을 보는 두 다른 사람의 그 시각이 굉장히 저도 흥미로웠고요. 네. 그 이제 이도하고 서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것도 이런 측면을 한번 보면 더 재밌으실 것 같은데 이도는 이름이 이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이씨 왕조의 그 왕들은 이름이 한 글자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한 글자쯤이 있는데 이도는 세종대왕의 이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똑같다는 걸로 가지고 이제 취업도 한 것 같고 그걸 굉장히 자부심 있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결국은 이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궁궐 안에 있는 왕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다죠. 근데 이제 서유성의 사람들은 궁궐도에서 일을 하고 밖의 세상도 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양쪽을 다 아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도한테는 이게 무너져 내리는 상태에서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이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서유성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실적인 선택들을 좀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 유전 유적지를 설명하면서 또 거기서 또 욕한 사람도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 나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고 입장들이 다른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가 되게 재밌었었고요. 여기가 또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스노우라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나요? 스노우요? 네. 스노우는 좀 남겨주고 싶은데. 제일 큰 의문은 도대체 그래서 스노우가 뭐야? 마지막에 눈이 내리나? 이거였어요. 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마지막에 스노우가 뭔지 밝혀지죠. 네, 이거는 소설을 읽으실 분들에게 궁금하신 분은 오리지널 밀리아 서재를 구독하시고 책을 받아보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아마 이 두 사람의 입장도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과거에 이 종묘를 만들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위패를 모시는 것들이잖아요. 몇 분 안 돌아가셨을 테니까 조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확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거기가 보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확장되는 게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조 시기랑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모양이. 그거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텐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기 부모, 그러니까 왕인데 부모 왕을 좋아하는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종묘에도 좀 그 우리 부모 나를 보고 싶어서 환생해서 온 다른 객체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맞아요. 하는데 그런 좀 이어가야 되는 당위성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그런 좀 의미도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런 객체로서 사용이 됐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역사를 사랑하고 옛것을 지키려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에 대해서도 좀 감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좀 뭉클했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8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도는 일을 시작한 첫 해, 눈 내린 정전 앞에 섰던 날을 기억했다. 하얗게 변한 정전의 모습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다. 완벽했고 완전했고 무결했다. 이도는 멍하게 입을 벌리고 서서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까닭 모를 눈물을 흘렸다. 벅차고 벅차 어찌할 수 없는 감정 속에 휘말리던 기이한 기분. 그 느낌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고 처음으로 우주와 광대함을 감각한 어린아이의 탄성과 슬픔 같은 것이었다. 그때 이도는 영원과 가치, 숭고함에 대해 생각했고 내가 맡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감정과 감각은 둔해졌고 정전의 감동과 가치 같은 것들이 다 덧없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막상 종묘를 잃고 보니 이도는 자신의 일부가 아니 세상의 한쪽이 완전히 뜯겨나간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을 느꼈다. 텅 빈 마음에 후회와 죄책감이 메아리처럼 텅텅 울려댔다. 이도는 생각했다. 외국인들이 온갖 언어로 종묘 앞에서 감탄하는 말들을 듣는 것이 좋았구나. 사진을 찍고 허공을 만지고 입을 벌리고 눈을 감고 그 앞에서 뭔가를 느껴보려 애쓰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 좋았구나. 손을 잡고 느리게 걷는 연인들,
지팡이를 짚고 말없이 한 발 한 발 걸어 정전 앞에 서는 노인들의 뒷모습이 아름다웠구나. 그들의 반짝이는 눈동자, 그때 부는 바람과 그때 내리는 비와 눈이 정말로 근사한 것이었구나. 그러나 사라졌다. 종묘는 무너졌고 정전은 불타 재만 남아 이제는 흙과 눈이 덮였다. 이거 읽고 뭉클했어요, 되게. 좀 네. 짠하네요. 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빠숑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도라는 이름이 되게 저는 딱 듣자마자 왕 이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종묘를 잃은 왕의 마음을 네. 예, 쓰려고 그렇게 의도하신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몇 년 됐는데 그 SBS 드라마 중에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네. 한석기후가 세종대왕으로 나오고요. 이전 세종대왕으로 이제 송중기가 나오는 네네.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그 왕과 싸우는 정도전 후손들 세력 싸움의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쪽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 정도전 그쪽들은 여기는 왜냐하면은 그 신하의 나라지 왕의 나라가 아니라면서 세종대왕을 왕이라고 안 부르고 이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도라는 이름이 확실히 그냥 각인이 돼 있죠 그때. 네. 이렇게 드라마로 배우는 역사. 네. 너무 재밌죠. 네. 네. 네, 지금 7개 소설 중에 2개를 다뤘어요. 네. 네. 뒤에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설들이 이어집니다. 네. 아까 로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문구가 명문구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분들이 많고 똑같은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들도 훨씬 진짜 고급지고 굉장히 좀 가슴을 울리는 그런 표현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소설의 퀄리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구성에 대해서는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2부에서도 또 다룰 수 있는 만큼 다뤄보고요. 네. 네. 우리 다음 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이제 2019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2019년 다시 여러분들 다 2020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뭐냐고. 트렌드 코리아를 네, 다뤄보겠습니다. 트렌드 2020. 코리아 2020. 네. 네. 2020 야. 너무 낯설고 이상해요. 그러게요. 언제 2020이 돼? 근데 네.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는 다 다루지 않았어요? 매년? 네, 나올 다뤄야죠. 때마다? 네. 야, 우리 네. 단골이네. 그리고 저희가 그 출간 기념회처럼 이렇게, 초대받았다고 네, 초대받아서 예. 정말 직접 김난도 교수님의 그런 강의를 듣고 왔거든요. 엄청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라이브하게 저희가 세세하게 드리는 전달 좀 해주세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트렌드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아, 네. 그럼 여기까지 네. 시티 픽션 네.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네. 시티 픽션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